근데 오늘 퀴즈가 그래도 재밌다는 분도 계시네요. 정답은 땡땡땡이데이. 늘 정보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오성민. 저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네. 앵커 맡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자, 월요일에 경제 워밍업 시간. 두 분이 정말 따뜻하게 아주 경제의 근육과 뇌를 풀어주실 겁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 얘기부터 경제 전반 그리고 부동산 얘기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 이야기 월요일 날 워밍업 시켜드립니다. 자, 먼저 금융 관련 소식부터 먼저 김대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금 뭐 금융 관련해서는 제일 바쁜 두 분인데 금융지주 회장들하고 만났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바쁜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은행이 금년에 이제 이자 수익만 한 20조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한 이자를 은행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으로 남긴 겁니다. 보통 은행은 명태하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제조업이 명태하면 한 6개월 정도 받는데 은행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겼는데 그 방법이 예대 마진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아, 네. 예금과 대출이자의 차익을 가지고 이제 은행은 이익을 남기는데 평균 예대 마진은 한 1.5%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그 예대 마진 보면 한 3% 정도 가상금리를 3월 더하더라고요. 네네. 옛날에는 한 1.5를 더했는데 요즘은 3월 더하니까 우리 그 대출을 받아 쓰는 우리 국민들은 뭐 은행 대출은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갚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연체 3개월 이상 하면 경매 집행해 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꼼짝없이 못하는 거 갚아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가상금리를 기존의 1.5를 더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네. 이 20조 30조 되는 은행의 수익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서 은행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오늘 김주현 위원장이나 금감원 원장들이 한 1조 원 정도의 은행에 상생기금을 마련하자. 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우리 국민들에게 환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왜 만났는가?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 뭐 이제 고유가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골목 상권이 어려워하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배경을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정유사에도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고 지금 금융권에 국민들이 힘든 경제 상황에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은행권입니다.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 이자 빌려준 돈과 받을 돈의 이자 차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 돈을 거의 횡재 수준으로 엄청 많이 벌었으니 내놔라 세금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했더니 금융권과 기관장들이 모여서 법 만들기 전에 우리끼리 좀 대응책 얘기해서 우리가 좀 풉시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이자 부담 낮춰달라고 직접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까요? 지금 사실 부동산도 전부 다 빚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뭐 주택담보대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평생. 네. 그런데 이런 이자 수익에 대해서 좀 국민 정서 같은 것들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서는 조금 은행권에 대한 반발심이 더 많지 않나요? 이거는 대표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은행권 관련된 그 내용들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사실 뭐 여러 발언들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냐. 특히나 이 뭐 이자라는 게 보통 보편적으로 사회 윤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이라든지 그 중산층 또는 뭐 저소득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자 납부가 더 많이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는 비용들이나 이런 큰 그 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오는 뭐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돈놀이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네네. 구조 안에서 본인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뭐 물론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충분히 뭐 횡재를 누렸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조금 뭐 불편한 시각들이 많죠. 뭐 정유라든지 뭐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산업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돈이라는 게 결국
뭐 소위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클릭으로 이렇게 몇 번 하는 뭐 불로소득 이런 생각 안 하시니까요. 뭐, 예, 그런 사실 그것도 노동입니다만. 예, 뭐 네. 물론 노동이긴 하겠지만 근데 네. 그 과정 안에서 뭐 은행이라는 곳은 참 뭐 아주 요지에다가 엄청난 그 빌딩들 네네. 세우고 또 상여금들 나가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연봉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뭐 내가 은행에 맡겨가지고 받는 이자 수익은 변변치 못하고 내가 돈을 빌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면서 뭐 상실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거 은행이 이렇게 커졌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뭐 한 1조 9천억 정도 된다 네. 보니까 이 돈 같은 경우는 결국 은행에 돈을 벌었던 건 소비자들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뭐 자유시장 경제를 갖고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또 여권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아까 저소득 계층이나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한테 좀 특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가야겠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금융지주 회장들이라든지 또 금융위원장, 뭐 금융감독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모인다라는 건 결국 본인들이 좀 인식을 했겠죠. 맞습니다. 네. 네. 큰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게 그 돈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맞- 일정하게 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뭐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성과급 잔치 뭐 이런 게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금융권에서 이 경제 선순환돼야 되니까요. 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가면 첨예한 논쟁이 달라붙습니다. 아니 기업이 어쨌든 자기 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거에다 추가로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냐? 그러면 역으로 기업이 힘들어지면은 보완해 국민들 성금 걷어서 보완해 줄 거냐? 이런 반발의 논리도 있거든요. 또 찬성의 논리는 유럽 사례나 봐도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생겼으면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고요. 교수님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좀 팽팽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 발의가 됐고 10년 평균의 은행 이자 수익의 20%가 초과되면 넘어가면 전체 이익의 40%를 횡재세로 거두자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행 대출 구조가 한국은행이 지금 3.5% 기준금리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은행 마진을 보통 한 3을 더합니다. 네네. 기존에는 한 1.5 정도를 더해서 평균 예대 마진이 1.5%였는데 네네. 저한테는 한 3을 더하더라고요. 네네. 야, 이렇게 옛날보다 가상금리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네네. 은행이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전체 이익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권 전체 한 30조, 40조 가까이 되는데 일단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다. 이 너무 많은 이익을 거뒀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겁니다. 네네. 지금 집담보대출 기준으로 7%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신규는 그렇죠. 예, 기준금리가 3.5%인데 그게 가상금리를 2, 3을 더하게 되니까 네네. 뭐 7%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과거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정해지다 보니까 네. 은행이 마이너스 될 일은 없습니다. 네네. 정유사의 같은 경우는 석유의 수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정제 마진을 더해서 네. 이익을 산출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석유 가격이 10배씩 오르거나 내리는 적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은행권이 작년에는 큰 이익이 났지만 또 최근에는 그렇게 또 유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서 또 이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정유사, 네. 그래서 또 미국이나 유럽은 직접 석유를 채굴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순수하게 수입한 가격에다가 정제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유사는 뭐 이익이 크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은행만큼은 좀 특이합니다. 은행은 네. 무조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네네. 뭐 손해날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은행이 이렇게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네네. 명태금을 또 한 6억 이상 과도하게 주게 되니까 네네. 국민들의 반발을 좀 사고 있는 거고 그 은행들도 이제 본인들이 좀 상생 기금을 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동참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횡재세가 네. 대표 발의가 됐지만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상생 기금을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돕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먼저 우리가 기존에 법인세가 있는데 이렇게 횡재세를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은행들이 동참하거나 진행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은행들이 너무 미비하거나 작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횡재세와 같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좀 상생기금을 좀 많이 내고 네. 가산금리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서 함께 상생해야 되고 지금 현재 2024년 2분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네. 이렇게 6개월 정도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낮추어서 우리 국민들과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도 이자가 너무 비싸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돈 금융이 물과 같거든요. 물이 부족한 시기라고 해서 이때구나 하고 물값을 올려받으면 국민도 물을 파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뭐 교수님이 이미 맥락으로 깔아두셔서 정치권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세법을 바꾸는 문제가 될 것인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아마 또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저희가 뒤에 일기 신도시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초과이익 환수법이라고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이따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금 증시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들은 늘 컸어요. 그래서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보면 금융권의 어떤 특히 미국 금통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오히려 더 출렁거리고 이게 뭐 AI가 더 새로운 AI가 나오고 거대 모델 뭐 LLM 뭐 챗GPT가 나와도 그렇게 탄력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가상자산,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상장사 가운데 실제로 사업 추진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으로 상장된 기업이 한 4천 개 정도 됩니다. 네네.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그 거래소에 네네. 약 한 2천 개가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이라 불리는 이제 벤처기업 중심에 약 한 1,700개가 상장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천 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산업,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이나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산업들이 기존의 기업들이 이와 같이 2차 전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해도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공장도 착공하지 않았는데 이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매출을 크게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만 해도 올라가죠. 주가가 크게 오르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게 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야 너무 이렇게 주가를 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땅도 안 파쓰면서 뭐 앞으로 그렇죠. 이런 로봇 산업 진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정부가 전체 기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선언만 네. 했는 경우에는 어떠한 뭐 제재를 가하든지 규정을 살펴보겠다 네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호가 여기에 뭐 무슨 여기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실 삽도 안 떴는데 집값이 들썩거려요. 그런 거 이제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게 앞서 저희가 퀴즈로도 내드렸는데 미국 최대 세일 행사가 열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는데 대표님은 여기서 뭐 사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너무 이게 이제 그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집안에서 네네. 살림하시는 분들 또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 뭐 이런 네네. 분들 다 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를 통해서 그 구매를 안 해본 경험이라 네네. 사실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뭐 관심도가 저 빼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던 이자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되거든요. 지금 문자로도 건조기 반값에 사겠다고 6471님 주셨고요. 뭐 신차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건 한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물건을 사는데 이게 싸다고 사는 편보다 전
저는 진짜 필요할 때 사는 편이긴 해가지고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꼭 필요하냐 네, 이거군요. 가끔 이렇게 1+1이나 네네. 뭐 1+2나 뭐 2+1 같은 경우 하나만 먹어도 될 거를 꼭 두세 개 사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건조기 멀쩡하게 네. 잘 돌아가는데 네네. 뭐 바꿀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이 날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네네. 특히나 물건들 사시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이 많고 있고 또 뭐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 관련된 산업들도 그쪽으로 진출도 맞습니다. 많이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해서 특수를 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은 또 물건들을 또 굉장히 긴축해서 또 안 사고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또 외국에서 사게 되면 또 네. 우리나라가 또 안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직구들 많이 하시니까요. 예, 직구를 하게 되면은 뭐 저는 뭐 대리점 가서 사는 그런 조금 할인되는 대리점 있잖아요. 가서 네네.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다 보니까 소비를 그 미국에 있는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뭐 이런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겁을 내 가지고 뭐 어르신들은 좀 많이 신뢰하지 않으세요. 네. 아마 땡 여기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왜 줘?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럴 때를 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 보이스 네. 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심하셔야 있으니까 되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송승현 대표의 사모님께서 집에서 이렇게 눈매 날카롭게 쳐다보는 그림 연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사실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세일 페스타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건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쇼핑의 35%가 온라인 쇼핑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세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어요. 네. 최고 한 80%까지 네.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영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전체 소매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까지 증가할 것이다. 지금이 35%니까 앞으로 2배 정도 더 온라인 쇼핑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IT 인프라가 좋죠.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뭐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저는 좀 정직하게 진짜 원가에서 좀 크게 할인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미리 할인을 60% 해야 되니까 가격을 미리 올리는 거예요. 네. 이런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리 가격을 네네. 한 20, 30% 올려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할인했을 때 돈을 할인폭이 버니까. 크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좀 하실 때는 꼭 본인이 필요한 거 네네. 또 정확하게 가격을 알아보고 사는 것도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예, 뭐 좋은 물건 꼭 갖고 싶었던 물건 원래 평소에 팔던 가격보다 싸게 사면 굉장히 기분 좋죠. 경제적으로 이익인 것 같고.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세일이라고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막 쿵짝쿵짝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네, 그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집에 가까운 어르신들 이웃들한테 정말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주의하라고 속지 말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타임이 하나 왔습니다. 네.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맨날 싸우다가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오래된 네. 개발이 된 지 오래된 곳들을 다시 이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법인데 네. 이것 때문에 또다시 집값이 들썩거리느냐 지금 이제 서울시 김포구 되느냐 해서 들썩거렸다가 네. 일기 신도시법 때문에 또 들썩거리느냐 지금 서울을 네. 놓고 주변이 계속 들썩거려요 부동산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랄까요 가격 인상이나 뭔가 장밋빛 미래는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사실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그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 발표가 됐었을 때 그때 안전진단이라든지 또는
뭐 리모델링도 한 20% 정도 수직 증축도 할 수 있고 네. 용적률도 한 500% 정도 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서 네. 그때 당시에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뭐 호가 같은 경우도 상승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의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상황의 금리 수준하고 지금의 그렇죠. 수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무게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와 지금의 공사비 지수를 같이 산정을 해놓고 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내 집 마련을 재건축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살면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비용들이 올라갔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기여를 해줘야지 안전진단 부분도 좀 면제가 되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일정한 가격은 선반영이 됐고 그 선반영 외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결국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추진에 대한 뭐 동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상실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뭐 투자 수요라든지 내 집 마련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거래량으로는 뭐 특별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가격에 대한 상승 뭐 이런 것들도 기대성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신사 인터뷰를 송승현 대표님이 하신 그 인용 문구가 있는데요. 특별법이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